자, 이제 10시 됐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소개는 나중에 좀, 이제 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에셋 매니지먼트가 여러 가지 에셋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먼 에셋, 파이낸셜 에셋, 요즘에 잘 뜨는, 버추얼 에셋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피지컬 에셋이에요. 우리 지금 땅 위에 발을 딛고 있는 것처럼 이 제조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공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인프라가 있는 도로고 이런 건물이고 하는 부분이 전부 피지컬 에셋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한 우리 인간의 그 끼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아주 특별하게 이유방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유방 박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 전문가들 분께 강의를 하게 돼 영광스럽습니다. 그동안 지난주는 또 추석에 대해서 추석 잘 지냈었습니까? 이번 추석과 같이 사실은 오곡이, 잘 들리고 있습니까? 예, 예. 밥을 할 때도 오곡밥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자산 관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강의라기보다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커피도 드시고 이렇게 편한 자세로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부분에 혼동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산 관리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자산이냐, 또는 과거에 이야기했던 그런 공장이나 이런 게 어떤 자산이냐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실물 자산. 영국에서는 피지컬 어세트 매니지먼트 여기서부터 이야기됐고, 한국에 와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다가 그게 이제 처음에 공업자산이라고 하다가, 왜냐하면 우리가 금융자산과 관계되는 거하고 서로 이 혼동이 되기 때문에 공업자산이라 하기도 했다가, 예, 그 뒤에 이제 이거를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게 하겠다 해서 한 게 산업자산이라 했고요. 또 이제 그 뒤에 다시 이제 자산이라고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토리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산 관리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인류가 사는데 행복하게 하는 게 어느 방향이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여기에는 그 인문, 사회, 경영, 공학 거의 다가 집합돼야 이것이 해결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를 좀 띄워주실까요? 지금 떴는데요. 여기 지금 안 뜨고 있어요. 공유가 안 됐구나. 다시 또 공유시켰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이십니까? 예, 예. 예,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산 관리를 한 목표가 뭐냐, 이 목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오는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와서 여러 가지 이제 혼동되는 것들이 많죠. 뭐가 도대체가 사람이 사는 게 좋은 건가, 행복한 건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자산 관리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철학이나 사회학, 경영학
이게 시작은 그 공학 쪽에서 많이 시작됐는데, 그런 쪽의 분들을, 과 대화를 하고 또 발표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자산관리 역사는, 이게 뭐 분명하진 않지만, 대체로 보면 고대 이집트 작업자가 소유하고 된 공구, 재고 관리가 역사적으로 나온 게 있고, 그 피라미드 건설 등 프로젝트 관리가 이제 그 과거 고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서양의 그 성당 같은 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절 같은 거 보면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도 이미 벌써 상당한 부분 거기 가면 서양의 성당 같은 데 보면 도면이 다 존재하고 그 하나하나 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걸 보면은 관리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그 국가적으로 성곽 축소나 궁전, 건설, 도로 등의 가구부터 했다. 동양하고 서양하고 뭐 차이는 좀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 우리나라에서 좀 논리적으로 정리된 게 보면은 수원성이 지금 세계문화재 유산에 등장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그 당시 이미 그 프로젝트 관리에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거 하고 인사 관리 이런 것들을 잘 썼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개똥이가 몇 월 며칠에 뭐를 해서 돈을 얼마 받아갔다 하는 이름까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수원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도 일설에 의하면은 이 피지컬 형성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프로젝트 관리 쪽에 다큐멘테이션 그런 것들이 레코드가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런 것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회 또는 근대사회에서 가장 최근에 근대사회에서 한 건 영국이 지금도 자산관리 세계 최고로 저를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국은 많은 식민지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해 유전 개발에 대행 사고가 엄청나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냐 하는, 여기에서 많은 프로세스하고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본격적으로 됐고, 미국은 그 3마일 사고 후에 경영 및 기술을 공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이 많이 했는데, 미국은 3마일 사고 이후에 획기적으로 바뀐 게 뭐냐 하면은, 그걸 미국은 원전의 소유한 회사들이 전부 개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정보 공유를 안 했습니다. 왜 공유를 안 했냐면은 개인 자산이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 자산이다 해서 정보 공유를 안 했는데, 미국이 그 3마일 아일랜드 이후에는 그 NAI를 중심해서 서로 상호 간에 경영을 어떻게 잘하는가 이런 것을 공유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한 상당한 발전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자산 개념에 대해서 용어로 말씀드리면 이게는 이제 표준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자산을 요구하는 성능 및 비용, 그 다음에 유용도, 서비스를 군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뭘 추구할 때 우리는 최고다. 그 다음에 뭐든지 퍼펙트 제로다. 리스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자산관리 관점에서 보면은 실제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99.9%다 라고 하는 수치를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완벽합니다. 완벽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러면 비용을 얼마나 들일 것이냐, 그 다음에 서비스를 내가 얼마나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이 자산관리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 다음에 생성에서부터 폐기까지, 그 기획부터 시작해 모든 거 해서 마지막 폐기까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그 다음에 전체 입장에 그 지금 정 회장님 뒤에 그 옥스타가 있는데, 아까 그 기술 독립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어떤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오키스타가 되는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디테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지금 전등이 등록이 되어 있느냐, 방에 있는 전등이 등록되어 있느냐,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것들까지 돼 있어야 이 자산 관리다. 그리고 크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전체 자산, 국가 자산이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에 있는 자산, 이거를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하는 그런 관점.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는 체계화와 프로세스. 이것이 되면은 조직 간의 장벽이 없어지고 협업을 이룰 수 있다. 협업의 가장 장애 요인이 뭐냐면 책임과 권한입니다. 책임은 적게 지고 일반적으로 권한은 많이 가지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 이 장벽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기술하고 관리 경영 쪽하고 이게 통합이 안 돼 있다. 각각 하고 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거는 인적, 재무, 정보, 무형자산. 지금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요즘에 나오는 것, 새로운 기술들, 이것을 정보자산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것을 그럼 한마디로 가장 잘 표현한 게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프로세스 개발론 법이고 실제 프로세스 개발하고 있는 건데 이 설보라고 하는 이것이 한마디로 자산 관리에 가장 잘 표현했다 해서 제가 이걸 즐겨 쓰고 있습니다. 자산 관리 표준은 원래 2004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나와서 여러 나라가 이제 쓰다가 2008년 개정이 되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각 세계에서 2015년, 굉장히 최근입니다. 2015년에 제정됐고, KS는 이 ISO 55,000을 번역하는 수준 정도 해서 2016년 12월에 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자산 관리에 관한 기구 단체들은 영국에는 자산 관리 연구소가 있고 여기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영국 표준 PS 55를 개발했고 그 다음에 ISO 제정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자산 관리 협회, 이 산업자산관리 협회라고 또 하는데 브리즈번 대학교에 본부를 두고 있고 ISO를 재정적으로도 지원하고 기술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그 민간 기업인 우드하우스가 영국의 그 자산 관리 연구소를 지원하고 우리나라에도 대표가 여러 번 와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는 정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분야별로 주로 되고 국방 중심으로 했다가 에너지 상하수도, 사회 간접자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됐냐? 한국은 지금 이제 ISO를 KS를 제정하고 나선 다음에 여기에 관련돼서 한국 자산관리 관련 법규는 어떤 것들이 지금 있냐? 국유자산법은 우리가 그 6.25 이후에 우리가 독립한 이후에 국유자산법이 제정됐는데 최근에 이제 개정돼 있고 여기는 뭐만 하고 있냐면은 문제가 국가자산에 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국유자산.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최근에 나온 게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 기본 관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 있나? 여기는 지금 금년부터 발효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민간 회사도 여기에 하게 된 이게 이 법에 준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약간 여러 군데서 이제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뭘 했냐? 우리나라는 사고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유지관리 및 처벌 위주가 많이 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이가 이거 이제 자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의 조화된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이거에 관해서는 뭐 표준을 좀 보시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영국에 있는 파스 55세는 전략적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명 기간에 걸쳐서, 주기에 걸쳐서 자산의 시스템, 성능, 위험도 비용에 대하여 조직이 합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한 태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과 행위. 여기는 약간 번역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의역을 조금 했기 때문에 단어하고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이 얼마 되냐? 우리나라 과거에는 그 금융자산하고 그 실물자산의 두 개를 그냥 합했습니다. 그는 국제 간행하고 이게 따라서 몇 년 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국민 대차 대조표라는 만들고, 그래서 현재 보면은 일경 7천조 정도 보고, 순금융자산은 우리는 그 채권하고 채무를 상계한 다음에 금융자산은, 그래서 요 507조 실제 이제 금융자산이 흐르는 거는 훨씬 크지만 아까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항상 그렇게 이제 발표하도록 하고, 요거는 금년 7월 21일 날 발표됐는데 항상 뭐 토가 달리냐 하면은 그게 주석이 이거는 잠정이라고 하는 그게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세계 자산은 얼마쯤 되겠느냐? 지금 비교하는 툴들이 맞지가 않아서 지금, 근데 몇 년 전에 그 맥켄지가 발표한 데 의하면 우리나라 자산이 세계 자산의 한 1% 된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관리하면 결론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왜냐하면 일찍 이야기해야 그 다음이 풀리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돈을 버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투자 결정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다. 그 다음에 위험도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관리 내에 들어오게 된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관리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뭐 생산을 많이 하는 것도 있겠고, 또는 국민들이 일반인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서비스가 형성되고, 요즘 최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입증이 필요한데 이 입증을 필요하는 많은 자료들을 생산하게 되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을 준수하는데 굉장히 좋은 툴이다. 그에 따라서 인지도 및 맹성이 제고된다. 기업의 안전성, 재해율 및 효과가 가능되고, 사회적 갈등 및 사회적 비용이 훨씬 저감됩니다. 지금 한 사안을 놓고 계속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 하는데, 실제 거기에 주장하는 분들이 근거가 있냐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근거로 가지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통합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항상 갈등을 해서 이 갈등 비용을 저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근거에 입각해서 이해관계자 불안감을 환수한다. 근거가 없이 그냥 이거는 엄청나게 위험하다든지 뭐 이거는 아주 좋다든지 이런 것이 거의 근거 없이 이야기되는 것들이 많다. 이런 것. 자산관리 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범주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것들은 매니지먼트냐 테크놀로지냐 이런 게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각자들 표현하는데, 여기에 아까 이야기한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효과가 별로 없었느냐, 또는 오너들이 이게 오늘 효과가 없다고 보고 하냐면은 전체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어떤 솔루션을 도입한 다음에 그거가 엄청난 효과가 거양될 거다, 효과가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듣고 오너는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솔루션들이 거의 대부분 나중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굉장히 여기에 보시면 거의 많은 그 기법들이 거의 다 들어가서 여기에 다 여기에 기술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2000년대 넘어가면서 자산관리, 어세트 매니지먼트로 거의 다 넘어갔는데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통합이 되는 그 통합 시대다. 그 다음에 협업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자산이 그럼 뭐가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 인적 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 무형자산, 정보자산 이거 보는데 이것을 그 실물자산을 다 이게 있는 여기에 있는 자산들이 전부 다 서로 인간관계가 되고 보조를 해줘야 된다. 아무리 이거 기술적으로 잘 관리한다고 해도 결국은 여기 인적 자산이 부족하거나 또는 정보 자산이 부족하면 이건 이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표준에서 이야기된 건데, 회사 경영 전체, 국가 경영 또는 우리 커뮤니티에 관한 경영을 할 때 이 포트 상위에는 부터 하위로 쭉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자산 수명 주기 관리다. 우리가 관리를 할 때 보통 경영 상위 경영 쪽만 들여다보고 계속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모르고 관리 체계를 개발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실제는 그것이 작동되지 않는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현장만 중요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전체를 보는데 조금 어려움이 생긴다. 이 상호간에 톱다운하고 바텀업을 계속 해줘야 된다. 이런 관점. 이거 이제 표준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그것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균형을 시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를 완벽하게 하는 가 균형을 시키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거에 관한 이제 구체화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고객의 기대는 얼마인데 서비스는 얼마로 가져갔고 이런 것들이 포지티브, 네거티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들을 균형을 계속 시켜주는데 이것이 여기는 그림으로 하나지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이걸 다 해줘야 실제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전력 쪽에 이제 하나 예를 들면은 요 생산은 전력이 아니라 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왼쪽에 보면 매니지먼트 프로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리더십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서비스 이런 거 쭉 있고 이 넘버가 하나하나 붙어 있는데 이게 또 전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죠. 다 작동을 해야 된다. 그 하이 프로세스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설 패스에 대해서는 요 부분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포트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작동돼야 해서 항상 그 순환을 가져야 된다. 아까 여기 하나 이거 조금 이제 하면은 자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 안에 있는 전등이 이게 등재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등재를 언제 하느냐?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현재 우리나라도 아직도 하고 있는 방식이 뭐냐 하면은 그 자산이 취득되고 난 다음에 이 등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정확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원래 이 플래닝 단계에서 이 어세트에 관한 레이스트 레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전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요즘은 그 스마트 팩토리하고 연계되어 있어야 되고 BOM이 완벽하게 해줘야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탑 레벨 어세트 매니지먼트 형상 관리는 우리가 이제 행상 관리가 뭐냐? 행상 관리는 원래 우리가 그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그 기준에 행상 관리 펠리오 중에 굉장히 참 우리가 가슴 아픈 게 삼풍백화점입니다. 삼풍백화점이 원래 그 설계됐던 데 유지하지 않고 중간에 그 내력벽을 흘어버리고 이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안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현재도 많은 것들이 그런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 내에서도 일부 그런 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진지대에 있다. 지진지대에 내가 하고 있다면은 공장이 있다 이러면은 그 공장에서 내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그 공구를 놓고 점심 먹으러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행상 관리가 단순하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설계된 게 뭐고 해석은 어떻게 됐고 그것에 맞추는 우리 행동 패턴은 어떻게 했냐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 성능 개선을 해줘야 된다. 여기에 보면은 계속 프로세스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투명하고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항상 이것이 누구나 나 담당자만 볼 게 아니고 경영자도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여기에 보면은 가장 이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확산되기 힘든 거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교육이 수준이 상당한 부분은 어떤 거 있냐면 우리 선배한테 배우는 거. 해외에 단 4시간이라도 그 많은 전문가들이 모인 이런 데서 이런 것들에 관한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 기술을 이렇게 획득하다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나는 기술 다 배웠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우리가 최고다. 하고 있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한 단계 더 높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리스크라든지 이게 이제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 기기에 관한 기기에 이제 환경돼서 말씀드리면은 기기가 얼마나 릴라이비티를 가지고 있느냐 형상 관련.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보험 관행입니다. 우리는 보험을 자동차 하면 몇 년씩 얼마 그렇게 가입한다든지 그 사례는 뭐 해외도 좀 비슷하지만 이 설비가 릴라이빌티가 얼마나 하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수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보험이 다 달라져요. 과거에 그 우리 협회에도 많은 발표를 그 글로벌 그 보험 회사 분들이 발표를 했었는데 거의 우리는 정해놓은 금액 심지어는 재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외국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금액에 맞춰서 릴라이비티를 그걸 계산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거는 관계되는 것들은 계속 참고로 하시면 되고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풀 사이클을 이렇게 매니징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항상 이 사이클을 그려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펑셔널 기정 위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펑셔널 로케이션. 예전에는 저도 처음에는 이거 이해를 잘못했어요. 왜 기기 번호지 뭐 이렇게 펑셔널 로케이션이라고 하느냐. 그게 제가 안 것도 한 20년 전에 처음 알았어요. 그 이유는 이게 이게 기능이 뭐냐 하는 것이지 그 기기가 뭐냐 그런 식이 아니고 기기나 시스템이 뭐냐 또는 예를 들면 포항제철 같은 포항제철 이 펑셔널 로케이션 됐어요. 그거 뭐 하냐면은 포항제철은 철강을 생산하기 위한 그것이 기능입니다.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은 뭐 고로 1번 있고 그 밑에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큐먼트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이 기능 위치라는 걸 다 아실 건데 과거에 우리는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영하고 연계를 못 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 이해가 잘 안 되고 지금도 아마 어떤 분들은 기능 위치 왜 기능 위치라는 말을 쓰지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기기까지 그 다음에 기기가 뭐로 구성되느냐 부품이 뭐냐 그거하고 이 스프라이 체인하고도 연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이 스프라이 체인 쪽에는 하나지만 이게 쓰이는 데는 수백 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항상 연계시켜 놓고 이런 체계들이 잘 된 거는 미 국방부가 잘 돼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이 남바링 체계를 잘 개발하는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 이 남바링 체계를 아주 잘 개발하고 우리나라 국방부라든지 공공 쪽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는 이 관리를 할 때 똑같이 합니다. 뭐 몇 년마다 뭘 해라 이렇게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예측 정비 이런 걸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같은 자동차라도 이게 이 중요도가 얼마나 이 자동차가 얼마나 중요하냐 언제든지 이 자동차는 가동돼야 하느냐 아니면 뭐 가끔 쓰는 거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은 서울 시내 다니는 거냐 바닷가에 하는 거냐 사막에 다니는 거냐 여기에 따른 이와 같이 각각 이 중요도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게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그 위치 이게 용도 이게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만큼 악조건에서 되냐 아주 좋은 조건에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 달리 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쓸데없는 노력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IoT 한다고 모든 설비에 다 IoT를 적용하면 이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기능적인 functional important determination이라고 하는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 때문에 이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냐 똑같은 자동차나 똑같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기구라도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냐. 예를 들어 병원에 있는 냉장고는 같은 냉장고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그러면 그걸 달리 유지관리 해야 된다. 그래서 주기도 이제 예측으로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as required 소위 말해서 필요할 때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이 표준을 다 개발해서 적용을 해줘야 한다. 분야별로 많은 표준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세계 뭐 조직 이런 연구기관에 있는 데서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 많이 개발되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 개발된 연구기관 독일 같은데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어느 예전에 원자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 크리티컬 A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떤 경우 항공기에도 이게 많이 적용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가장 투자 우선순위를 하고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주기가 되면 무조건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그것이 이 크리티컬 A.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C급 되면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냥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별로 이거는 고장이 나면 하는 게 오히려 돈이 적게 든다. 훨씬 관리 비용 적게 된다 하는 건 이게 X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합니다. 그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듀티 사이클 그러니까 굉장히 하루 종일 돌아야 된다. 가끔 가동해야 되는 거다. 자동차도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는 그 영업용 택시죠. 그 다음에 가정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용 같은 거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컨디션은 어떻게 하냐. 이게 다 달리한다. 그래서 이걸 쭉 분석을 했더니 거의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아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거는 한 10% 정도. 나머지가 이제 메인턴스 룰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뉴클리어 쪽에 하고 국방 쪽에서 나온 이제 이거는 규제 쪽에서 이 정도까지는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스코프이고 나머지 약 60% 나머지 중에는 요거는 예방적인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고장이 나면 해도 되는 거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 컴포넌트 단위로 기기 단위로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펑션 그룹이라고 하는 기능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묶어 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공정을 딸 때도 전부 이 그룹 단위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하는데도 인력이 훨씬 적게 들고 재빠르고 또 어떤 컨디션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바로 이 컴포넌트 단위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런 그룹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이 휴일이다 하면 휴일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이거는 평일 때는 어떤 그룹으로 묶는다 이런 것들을 미리 분석을 해서 그것을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앞에 이야기하는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에서 그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원래 왜 생성될 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것이 원래 생성되기 전에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이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발주 내는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주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왜냐? 요 하나의 릴라이비티를 계산하는데도 수천만 원, 수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그러니까 한 가지 요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구체화를 얼마나 시켜야 이게 되는 건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약한 부위가 코스트 센터가 없이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어저께 신문에 난 걸 내가 하나 10번 한번 보시죠. 자, 이 룰 매니지먼트가 얼마나 잘 안 되냐. 지금 김포에 있는 신문에 난 걸 내가 그대로 했는데, X지분에 건축 문화재 관리법, 환경법, 소장법, 이것이 지금 혼동이 됐는지, 이 문화재청에 신고를 안 했다 해가지고, 여러 곳에서 지금 건설회사, 지금 아마 보니까 언론 내용만 보고 말씀드려요. 이게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건설회사가 3개, 김포시, 인천 서구, 이게 경찰 고발됐어요. 건설은 중단되고,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또 청와대 민원이 10만을 돌파했어요. 오늘 보니까 11만 돌파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 룰 매니지먼트를 안 했다는 거죠. 누가 책임이 있는가도, 누가 권한이 있는가도 정의가 안 돼서 알 수가 없게 돼 있다.
뭐 자산관리 협회는 2006년에부터 이제 뭐 했는데 여기에 이제 표준협회에도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일단 채팅으로요, 질문을 좀 채팅으로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우리 이우방 그 박사님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전문임으로 해서 한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쪽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고 해서 너무 어려운 좀 부분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쉽게 좀 설명을 하셨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니 돼서, 하니까 일단은 채팅으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하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원자력 발전소나 포스코나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부품이 들어가는 것도 똑같은 게 어떻게 이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우리 몸하고도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포스코 컨설팅을 할 적에 몸 우리 병원에 고쳐가는 과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서울대병원하고 가서 그 프로세스를 봤더니 똑같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 26쪽에 보게 되면은 그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서 그 한다는 게 있죠. 그 이빨 우리 부분은 이빨 아프면 어디 뭐 만사가 귀찮잖아요.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맹장 부분은 고장나면 고쳐야지 일부러 맹장 떼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건강 관리하고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항상 이 기술 독립군 웨비나는 하는 부분이 전부 자기 분야 아니면 잘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요 분야에는 저분이 제일 전문가구나 하는 부분을 서로들, 기억해 주시는 이미지 메이킹으로 제가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셋 매니지먼트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 이우방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민보 대표님 하실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주민보 대표님 한번 질문 한번 해주세요. 지금 안 그래도 채팅을 지금 쓰고 있었는데요. 예, 예. 예, 지금 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CEO들은 포스코 뭐 이런 거 다 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단기 성과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걸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산 관리가 정말 자산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 벌을 주기 위한 이런 목적이 강하다 보니까 자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건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게 이제 책임 문제인데 절대로 책임을 자꾸 물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도 이제 이 정치하는 분들이나 이분들은 자꾸 법을 만들어서 마치 어떤 거에 관해서 처벌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에도 선진국에도 옛날에 그런 게 있어서 선진국은 좀 달리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은 프로세스가 잘 이행되고 있는 거에 관해서 정보만 그거를 취득하고 실제 그 프로세스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까 그 코렉티브 액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 잘못을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을 쉽게 봤어요. 동양에도 해보고 서양도 해봤더니 서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는 이미 파악이 돼서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그 자료를 내라고 하지 않고 그 시스템이 잘 운영되겠냐 여기에 따라서 그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아까 그 책임 문제 부서별은 프로세스화 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
제가 제 경험으로 봐서는 프로세서화를 시키면은 그 상당 부분 그 벽이 좀 무너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 혼자만 일을 하게 되면 항상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고 그 부서의 이득만 계속 챙기게 되는데 그렇게 디테일해져 버리면은 책임이나 권한이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책임과 권한이 전부 다 그 명확하지 않게 디테일하지 않다. 적당한 수준의 우리는 경영 관리다. 당신은 기술 관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구매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책임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구매를 누가 했냐, 운영을 누가 했느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냐. 그래서 그 코렉티브 액션 프로그램의 그 근본 취지를 보면 항상 탑 매니지먼트가 그걸 마이터링 하게 돼 있고 디시전이 큰 거는 상위 톱에서 그 결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길어져서 예. 자, 네. 우선 짧게까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단은 이정열 회장님,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이우방 이사장님 이 귀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한국혁신전략연구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발표한 자료는 다 올려야 됩니다. 예. 예스 하셨습니다. 자, 다음번에 양영진 대표님 질문이 자산관리의 목적은 설계, 건설, 시험, 운영, 유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최적화하는 것을 이해했는데 각 단계별 최적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평가하고 어떻게 그걸 개선해 나가는지. 이 얘기가 굉장히 질문인데요. 제가 좀 의역을 하면요. 사람이 맨 처음에 아기를 가져서 10달 동안에 잘 가지고 있다가 무병장수하게 죽을 때까지를 어떻게 최적화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적에 자산 관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하시는가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걸 평가하느냐 이제 비즈니스 퍼포먼스 마니터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개발해서 하는데 그 퍼포먼스를 할 때 그 주의해야 될 거는 디테일한 걸 끌어올리지 않고 그냥 하면은 또 몇 년 있다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수준까지 내려가서 그 데이터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야 되고요. 제일 지금 우리가 아직 도전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기획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요렇게만 되면은 비용이 훨씬 떨어지게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그 많은 것들을 들었는데 해외의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그 페널티를 물어준 게 수십억 불 물어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요구하는 그 데이터 딜리버리가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체계를 잘 이해를 못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시간에 우리가 건설하고 뭐 운영하는 이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퍼체스 스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디지털라이즈 시키느냐 하는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아기를 가질 때 내가 어떤 아기를 잘 낳을까 하는 그 설계 기획 단계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부부관계 하지 말고 만월 보름달 있었을 때 부부관계하면 애가 조금 이상한 애가 나오거든요. 예. 이런 게 다 사실은 설계 기획 단계부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되면요, 막 그 시뮬레이션 같이 동시의역해가지고서 그 애기 낳는 얘기, 애기가 크는 얘기, 인간의 문제 관리하고 얘기해주면 딱 전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전에 제가 그런 부분으로 전부 쉽게 이해를 시키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우리 질문 있으신 분 손 드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표 자료는 제가 보니까 아까 조금 띄어쓰기고 조금 이렇게 잘못된 게 있으니까 제가 그거는 다시 제가 좀 수정해서 PPT를 주셨으니까 수정해서 제가 다시 한번 손봐가지고서 재단법인 거기에 올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채팅방에 질문 있어요. 네, 이광식인데요. 채팅방에 질문 올렸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와의 관련성을 좀 궁금해서요.
저도 그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는 지난 작년에 교육을 받았는데 이 부분과 자산 관리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산 관리와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관련성이 어떤가 이렇게 질문이 나왔네요. 그 프로세스가 없이는 관리를 안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나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냥 뭐 생각난 대로 체계적이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반드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하지 않고 관리한다는 것 자체는 현대사회에서는 IT가 잘 발달되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반드시 만들어서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체크한 PDS 그걸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그러면 결국은 또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데이터에 있어요. 예.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서 그냥 막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영화 제목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기술이 데이터에 있는데 그걸 사실은 그냥 생각 안 하고서 그냥 전부 이거만 큰 것만 생각하거든요. 자, 또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네. 우리 SM 매니지먼트의 전체적인 부분을 범위를 얘기하셨는데 디지털 트윈하고 메타버스하고 또 관련을 지으셨어요. 예. 메타버스와 SM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관련을 좀 지으시는가요? 지금 이미 그 오기먼트 리얼리티 AR은 이쪽에 이제 뭐 실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더 이제 조금 더 진화된 게 그 메타버스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지금 AR 쪽으로 조금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메타버스가 들어오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생각하고 우리 메타버스 단톡방이 우리 한 80명 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메타버스가 지금 전부 놀이터, 에버랜드 뭐 이런 수준으로만 지금 전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놀이터가 아니고 거기에 포스코가 들어가고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갈 수 있는 각각의 들어갈 수 있는 게 충분하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관리하기 앞으로 저는 굉장히 쉬워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확산해서 나가려는 부분을 우리 지금 재단법인이고 기술독립권에서 준비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앞으로 계속 관련을 가지시면 이쪽은 부가가치가요. 게임해가지고 모자 하나 파는 거 이거를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앞으로 우리 좀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 우선 예. 이용일입니다. 이용일 대표님, 우리 현대제철 지금 컨설팅하고 계시는 네. 예, 반갑습니다. 이우방 박사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산관리협회에서 바라보는 국내에서 가장 이 어셋 매니지먼트를 잘하고 있는 회사 한 두 군데를 꼽는다면 어디를 꼽아주시겠습니까? 뭐 100점은 없고 하여튼 그래도 조금 나은 데가 원자력 쪽이 조금 괜찮고요. 원자력 쪽은 왜냐하면 그 규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돈도 또 많이 투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외에 지금 하면은 그 특별하게 아까 그 수준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안 드렸구나. 그 우리나라가 저는 생각에 한 C 정도 되지 않나. 그 선진국은 어느 정도 되냐 한 B 정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벤치마킹을 선진국에서 좀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 그 출장 갈 때 파스 55고 자료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부 나중에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법인 홈피가 이제 조만간 만들어지면은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할 거고요. 사실은 이게 엔들리스 게임이에요. 끊임없이 사실은 이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또 원위치가 되는 부분이 사실 모든 혁신 활동입니다. 혁신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분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이제 올해 제가 좀 질문할까요? 네, 양영진 대표님 말씀 한번 하세요. 네, 저는 이제 디지털 트윈 쪽을 주로 이제 연구하고 이제 사업화시키고 있는데요. 이 자산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 시스템의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시스템은 어떤 프로덕트와 그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 의사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는 프로세스, 또 세 개의 피플, 프로덕트, 프로세스 세 개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결국에 자산 관리라 하면 만들 자산이나 만들어진 자산을 어떻게 잘 만들 거냐, 그리고 잘 건설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시험을 잘 할 거냐,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거냐, 어떻게 유지 보수를 잘 할 거냐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산 관리에 이제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화 시키면 굉장히 이제 아까 이 목적 자체가 최적화이기 때문에 이 최적화를 잘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산관리 이제 협회에서 이 자산관리의 디지털 기술을 지금 활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활용하고 있다면 뭐 어떤 사례가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해하셨는가요? 디지털 트윈 지금 저 적용에 대한 예, 아주 좋은 말씀. 네. 우리 유방 이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오늘 들려요? 예, 이제 됩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이제 디지털 트윈 쪽을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 초반부터 계속 해왔는데요. 이제 거의 뭐 엄청나게 발전돼서 지금은 세계적인 플랫폼들을 쓰면은 거의 뭐 해결이 다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작은 하나의 솔루션만 해서 안 되고 전반적으로 큰 플랫폼에 이용하면서 같이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제 플랜트 수출 쪽에다가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결국 디지털 트윈 하면은 이제 스마트 시티가 바로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다면은 굉장히 리스크도 적고 정확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이제 제가 좀 공지사항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선 양영진 대표님은 11월 달에 발표하시면서 디지털 트윈 문제를 같이 우리 얘기하면 시뮬레이션 쪽으로 얘기하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양 대표님 서울에 한번 빨리 오셔가지고서 우리 이쪽 재단법인의 지금 이우방 박사님도 여기 지금 대한번 자문위원이시거든요. 같이 협업을 해서 좀 얘기를 하면 많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12월 말부로 저희들이 일단 시즌 1을 일단은 좀 정리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1년이 52주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51차가 오늘 끝나서 거의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시즌 1을 하려고 그러고, 어쨌든 저희들이 기술이 됐던 각 분야의 전문가 모임이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가 1시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기 전문성이 없으면 사실은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 기술 독립군이. 그래서 일단은 시즌 1으로 일단 좀 하면서 내년부터는 좀 새롭게 이 포맷을 좀 바꿔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지금 책이 한 300여 권 나갔고 외국까지도 지금 전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을 좀 읽어보시고서는 나름대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코칭을 좀 해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도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좋은 의견을 좀 주시면은 그걸 반영해서 시즌 2부터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좀 시즌을 좀 바꿔서 또 포맷을 바꿔서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일단은 무조건 자꾸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는 좀 발표해 보겠습니다. 발표 못하면 전문가 아니에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이우방 박사님께 아주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서 한번 우리 감사의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